이혼하자. 추석 저녁 상 위엔 아직 식지 않은 갈비찜과 잡채가 남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박영수의 입에서 떨어진 두 글자에 이정화는 놀랍게도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죠. 그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명절 직후 가족이 모인 집에서 왜 지금일까? 그리고 왜 그녀의 표정엔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빛이 서려 있었을까요? 곧 서랍 속 무언가가 열리면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서랍 속에서 무엇이 나올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반전을 놓치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저녁, 안산 중앙동의 오래된 빌라 안은 풍성한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아직 생생히 감돌고 있었어요. 이정화의 구분 등에서는 묵직한 피로가 물결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며 젖은 손을 앞치마에 꾹꾹 눌러 닦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고 치우느라 생긴 깊은 고랑 같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 흩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마지막으로 쓸어 담으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는 쇳덩이처럼 무거웠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생생한 통증을 호소했어요. 이제 좀 쉬어야겠네. 창밖으로는 가을의 어둠이 짙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검은 잉크가 종이에 번지듯 밤이 세상을 덮어가는 시간. 해마다 이맘때면 그녀는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모든 음식이 정리되고 시끄럽던 자식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고 집안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는 그 짧은 시간을. 거실로 나오자 박영수가 텔레비전을 끄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서린 굳은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이 전기처럼 이정화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7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곧게 펴진 척추, 권위를 내뿜는 자세, 차갑게 식은 눈빛. 퇴직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대기업 임원의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어요. 앉아. 건조한 한마디에 이정화의 몸은 조건반사처럼 긴장했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어요.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음식 중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손주들에게 너무 많은 용돈을 준 것이 문제였을까? 아니면 시어머니 제사상에 올린 나물이 부족했다고 느꼈을까? 이혼하자. 갑자기 터진 폭탄 같은 두 단어에 이정화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바람 빠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아니, 그건 자신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고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산소가 사라진 듯 숨이 가빠졌어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오래 기다렸던 소식을 들은 것처럼 그녀의 몸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심장은 요동쳤지만 겉으로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평온했어요. 나 혼자 살고 싶어. 너무 늦었나? 아니, 늦을 것도 없지. 우리 나이에 몇 년이나 더 살겠어. 젊은 여자 만난 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 있고 싶어. 박영수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실용적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가구를 버리는 것을 의논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내린 결정을 이제야 실행에 옮기는 사람처럼 그저 차분했어요. 이정화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앞치마의 끝자락을 꼬집었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온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 이토록 쉽게 명절 저녁의 설거지를 막 끝낸 시간에 이렇게 두 마디 말로 끝난다는 것이 왜 하필 지금인가요? 놀랍게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묻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녀의 얼굴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어요.
방 안에 잠시 찢어질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멀리서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명절의 온기가 아직 집안에 남아있는데 그들 사이에는 이미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 듯 했어요. 때가 됐으니까. 그의 대답은 칼날처럼 단순하고 날카로웠어요. 이정화는 눈을 깜빡였어요. 놀랍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안도감이 솟구쳐 올랐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일이 마침내 일어난 것처럼 그녀 자신도 이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단 두 글자의 대답. 박영수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어요. 분명 격렬한 항의나 눈물의 폭포, 애원의 말들을 예상했을 텐데. 하지만 이정화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준비해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인내하며.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40년의 시간이 번개처럼 내 눈앞을 스쳐갔어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내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얼굴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정화가 아닌 박영수의 아내로 살아왔을까요? 내 이름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어쩌면 결혼식 날부터였을지도 몰라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명했던 그 순간 내 성심은 공식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박사모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의 본질은 희미해지고 누군가의 부속품이 되어버린 그 순간부터 내 이름은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 옷 좀 다려줘. 내일 중요한 미팅이야. 여보, 이 음식간이 왜 이래? 더 짜게 해야지. 여보, 왜 애가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 좀 조용히 시켜. 나 피곤해. 여보, 아내, 엄마, 며느리. 내가 불렸던 모든 이름들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을 향한 호명이었어요. 이정화라는 사람은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그녀는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3년 동안 밤낮으로 병간호를 했어요. 매일 밤 욕창을 닦아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내며 때로는 명확한 의식 없이 내뱉는 욕설도 참았어요. 간혹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셨을 때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남편은 회사에, 아이들은 학교에 갔어요. 나만이 그 집에 그 무거운 공기 속에 갇혀 있었어요. 창문을 열어도 맑은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약 냄새, 병자의 냄새, 그리고 나의 절망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왜 이렇게 손이 거칠어?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내 손등에는 세제와 뜨거운 물로 인한 갈라진 흉터가 깊게 패여 있었어요. 마치 지도에 그려진 강줄기처럼 내 손에는 삶의 흔적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지 않아. 아무도 묻지 않지만 나는 정말 괜찮지 않아. 내 손은 아파. 내 마음은 더 아파. 남편의 승진 축하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사모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주부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내 목소리가 얼마나 작고 희미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살림 잘하는 게 특기지. 내 셔츠는 항상 완벽하게 다리고 밥맛은 일품이야. 모두가 웃었어요. 나도 함께 웃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칼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었어요. 나는 그것뿐인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나의 비밀. 나는 집에서 틈틈이 십자수 작품을 만들어 인터넷에 팔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용돈벌이였지만 차츰 내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은 이정화 작가님이라고 나를 불렀어요. 그 호명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것은 온전히 이정화의 것이었어요. 남편의 아내가 아닌 내가 만든 작품, 내가 일군 작은 세계였어요. 수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였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고함을 쳤어요. 왜 여자가 서울대 법대에 가? 어차피 시집 갈 텐데. 그 비싼 등록금은 왜 내?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되는데. 남편의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떠나갈 듯 했어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맞섰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딸의 눈물을 보며 용기를 냈어요. 우리 딸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해주세요. 제가 등록금은 제가 벌어서 댈게요. 그날 밤 뺨에 남은 따가움보다 더 아팠던 것은 내 딸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눈물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무력하고 비참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나는 조금씩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몰래 통장을 만들고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때로는 밤늦게 일어나 내 마음을 일기장에 쏟아부었어요. 오늘도 나는 이정화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어요. 내 이름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언제쯤 나로 살 수 있을까? 준호가 해외로 떠날 때 공항에서 그가 내게 물었어요. 엄마는 행복해?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마치 수년간 묻고 싶었던 질문을 마침내 꺼낸 것처럼.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내 아들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의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꺼지지 않는 갈망을. 그날 이후 준호는 점점 가족과 거리를 두었어요. 전화는 줄어들었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내 잘못이었을까요? 내가 더 강했어야 했을까요? 68년의 세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진짜 이정화로 살았을까요? 어쩌면 단 한 번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였을 뿐. 내 욕망, 내 꿈, 내 목소리는 늘 후순이었어요. 나중에 이것만 끝나면, 아이들이 크면,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말해요. 이혼하자.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린다고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곧이어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아니, 어쩌면 이것은 버림이 아닌 해방일지도 몰라요. 내가 오래전부터 은밀히 바라왔던, 감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해방. 가슴 깊은 곳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두려움? 아니요. 그것은 기대였어요. 마침내 이정화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40년간의 감옥에서 풀려난 새처럼 내 영혼이 날개를 펴는 순간이 오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이정화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그 한마디 속에 담긴 단단함에 박영수가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어요. 40년간 그는 아내의 목소리에서 이런 톤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정화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박영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반응은 그의 예상에 없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침실 안, 이정화는 오래된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가장 깊은 곳, 겨울 스웨터 아래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봉투 위를 쓸었어요. 그 안에는 그녀의 비밀, 그녀의 계획, 그녀의 미래가 담겨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 앞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마치 오래된 시계의 종소리처럼 무언가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봉투 안에서 3가지가 나왔어요. 이혼 서류, 통장 하나,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한 장. 이게 뭐지? 박영수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깊게 묻어났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거기에는 이미 이정화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날짜만 비워둔 채로 마치 운명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10년 전에 준비해뒀어요. 이정화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또렷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침묵했던 사람이 마침내 말문을 연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어요. 감정의 물결이 그녀의 내면에서 일렁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박영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핏줄이 도드라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어요. 그의 손이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렸어요. 그의 위험 있던 자세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수진이가 대학 갈 때였어요. 당신이 술에 취해서 딸에게 여자가 왜 대학에 가냐고 했던 그날 밤. 이정화는 통장을 들어 보였어요. 표지가 낡았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는 작지 않았어요. 20년간의 십자수 부업, 명절 용돈, 그리고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이었어요. 그녀가 밤마다 눈물을 삼키며 한 땀 한 땀 수놓은 작품들의 대가였어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정화의 열정과 인내의 결실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넌 날 속였어. 박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혀버린 것이었어요. 당신의 등 뒤가 아니라 당신의 그림자 속이었어요. 이정화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40년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그림자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 숨겨진 이정화의 슬픔도, 꿈도, 결단도 보지 못했어요. 나는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당신이 만든 그늘 속에서 내 이름을 잊은 채 살았어요. 하지만 그 그늘 속에서도 나는 조금씩 나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40년간 참아온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랜 침묵을 깨뜨린 해방감의 표현이었어요. 그 눈물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그녀는 마지막 봉인된 편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내 유서예요. 당신이 이혼을 거부하면 열어볼 수 있게 준비해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지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박영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어요. 그는 유서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만진 아내의 손가락을 보았어요. 그 손가락에는 수십 년의 가사노동으로 인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그 손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을까요? 그 마음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품고 있었을까요? 당신,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4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이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아내의 눈빛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실을 보았어요. 그녀가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살아왔는지, 얼마나 강한 결단력을 품고 있었는지. 이정화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처럼 그녀의 내면에도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꺼지지 않고 살아남은 불꽃이었어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슬픔도 비웃음도 아닌 단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한 미소였어요. 그 미소 속에는 해방의 기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그리고 40년간의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의 성취감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내 짐을 챙길게요. 언니에게 갈 거예요. 이정화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움직임에는 이전에 없던 가벼움이 있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녀의 어깨는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자유로웠어요. 박영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선 여자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이정화가 아닌 이정화였던 여자. 아니, 이제야 진짜 이정화가 된 여자. 나는
당신을 몰랐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게 흔들렸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후회, 그리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이 서려 있었어요. 나도 나를 몰랐어요. 이제야 알게 됐을 뿐이죠. 이정화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68년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일종의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을 속박했던 사람을 향한 이상한 연민. 이제 그녀는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일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안산역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의 침대는 딱딱했고 이불은 낯선 세제 향기를 풍겼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밤, 그 고독함이 담요처럼 나를 감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불안과 평온이 묘하게 공존하는 순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낯설었고 귓가에 들리는 기차 소리도 낯설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내 인생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수진이었어요. 밤늦은 시간, 딸의 전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잠 못 자고 있을 것 같아서.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젯밤 집을 나서기 전에 그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그 짧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질문을 낳았을지,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괜찮아. 내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했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정말로 괜찮았어요. 두렵고, 불안하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희망으로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엄마, 내가 지금 갈까요? 엄마 혼자 계시면 어떡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강한 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아니,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해. 네가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빠가 너무하셨어요. 제가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왜 이제 와서 이혼이냐고. 아빠는 자기가 먼저 이혼을 말했다는 걸 후회하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어요. 내 딸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적셨어요.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평생 아빠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인생은 살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너무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아빠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자신의 삶을 희생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딸의 분노 속에서 나는 내가 참아온 감정들을 보았어요. 딸의 목소리를 통해 내 감정이 대변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수진아,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엄마가 이제 엄마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엄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제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수진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흔들렸어요. 그 순간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이제야 솟구쳐 나왔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내 딸이 마침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는 네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 전화를 끊고 나는 언니에게 연락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언니는 단 한 번의 벨소리만의 전화를 받았어요. 마치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정화야, 어디야? 괜찮아? 정순 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내가 결혼한 이후로도 항상 내 편이었어요. 남편과 싸울 때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언니는 내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언니, 나 이혼해.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말을 실제로 내뱉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현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나는 정말로 이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이었어요. 정화야, 네가 결정한 거라면 언니는 무조건 지지할게. 당장 이리로 와. 내 집에서 지내. 네가 원하는 만큼, 언제까지든. 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오랜 습관처럼 망설임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과연 내가 70에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40년 넘게 박영수의 아내로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이정화로 살 수 있을까? 온몸이 떨렸어요. 가슴이 너무 조여와 숨을 쉬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눌러왔던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내가 한 결정이 정말 옳은 것일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준호였어요. 해외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준호는 거의 전화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런 한밤중에는 엄마, 수진 누나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멀리서 왔지만 그 온기는 가까웠어요. 낮고 깊은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아들이 이렇게 직접 전화를 걸어온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 준호야.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아들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어요. 아버지를 닮아 무뚝뚝한 준호는 집에 잘 오지 않았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가 나를 원망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왜 아버지에게 맞서지 않았냐고, 왜 더 강하지 못했냐고. 하지만 지금 그가 내게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엄마, 전 엄마 편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에요. 제가 더 옆에 있어드렸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동안 아들이 멀어진 것은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내 상황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였던 것이었어요. 그도 나처럼 무력감에 시달렸던 것이었어요. 준호야, 고마워. 나는 흐느꼈어요.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위로받은 마음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와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 아이들이, 내 가족의 일부가 여전히 내 편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별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나는 박영수의 아내가 아닌 이정화로 살 거예요. 비록 늦은 나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선택할 기회가 없었어요. 암으로 떠나기 전까지 그녀는 항상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날이 올까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후에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정성호의 말에 이정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어요. 그녀만이 그런 고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특히 그녀 세대의 여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잃고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희생하며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했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68세 이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일까요? 너무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정성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이정화 씨의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의 매 순간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죠. 정성호의 말에 이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처음으로 그녀의 결정을 온전히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이정화와 정성호는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서로를 알아갔어요. 그들의 관계는 로맨스라기보다는 깊은 우정에 가까웠어요.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동반자였어요. 정성호는 이정화에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고, 이정화는 정성호에게 섬세한 감정의 언어를 알려주었어요. 이정화 씨, 글쓰기 실력이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깊은 감정과 생생한 표현력을 가진 분은 처음 봐요. 어느 날 글쓰기 교실 강사가 이정화의 글을 읽고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이정화에게 집중되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떨림이었어요. 이정화 씨의 글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어요. 40년간 침묵했던 목소리가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글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글쓰기 동아리에서 가르쳐 보는 건 어떨까요? 복지관 관장님의 제안에 이정화는 깜짝 놀랐어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그녀가 가르친다니요? 40년 동안 그녀는 항상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남편에게 배우고 시어머니에게 배우고 사회의 규범에 맞추는 법을 배웠을 뿐. 그녀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불꽃이 타올랐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그녀처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여성들에게,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름 되찾기 글쓰기. 제가 그런 수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어요. 대신 확신과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밝게 빛났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멋진 생각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관장님의 환한 미소에 이정화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올랐어요. 그것은 자부심이었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온전히 이정화로서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온전한 한 사람, 가치 있는 한 존재였어요. 첫 수업날, 이정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앞에 섰어요. 10명의 여성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이정화는 자신의 과거를 보았어요. 불안, 기대, 희망, 그리고 오랫동안 억눌렸던 갈망.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제 이름을 잊고 살았어요. 이제서야 그 이름을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우리의 이름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강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목소리가 마침내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교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어서 누군가가 작게 손을 들었어요. 저도 제 이름을 잊은 것 같아요. 50년 결혼 생활 동안 저는 항상 김 사장 부인이었거든요. 그 한마디가 빗장을 열었어요. 다른 여성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실은 금세 공감과 이해, 때로는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이정화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그녀의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수업이 끝난 후 정성호가 복지관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첫 수업을 축하해요. 이정화 선생님. 꽃다발을 건네는 정성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축하를 넘어선 깊은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이정화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순간 그녀는 진정으로 이정화로 살고 있었어요. 저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68년의 인생에서 이제야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존경의 호칭을 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존재, 그녀의 가치, 그녀의 지혜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부를 거예요. 이정화 선생님. 정성호의 말에 이정화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웃음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가 없었어요. 오직 희망과 기대, 그리고 자신감만이 가득했어요. 68세의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어요.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데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추석 연휴. 박영수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처음 보는 요리책이 들려 있었고 주변에는 어설프게 준비된 재료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칼을 잡은 그의 손은 불안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7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깊은 후회가 교차했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 그의 중얼거림은 텅 빈 부엌에 공허하게 울렸어요. A 사용지에 프린트해온 요리법을 보며 그는 당근을 자르려 했지만 칼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손가락을 베어 핏방울이 도마 위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속에 파고드는 후회와 허무함이었어요. 40년간 이정화가 해왔던 일들이 이제야 눈에 보였어요. 매 명절마다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의 옷을 챙기고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던 그녀의 모습. 한 번도 불평 없이,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채 묵묵히 해왔던 그 모든 일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명절을 맞아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1년 전 어머니에게 이혼을 통보한 그날 이후로 수지는 아버지와 거리를 두었어요. 전화도 줄었고 방문도 뜸해졌어요. 그럼에도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아버지의 집을 찾았어요. 내 어머니는, 정화는 잘 지내니? 박영수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적인 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고 어딘가 외로워 보였어요. 그의 손등에 있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어깨는 한층 더 구부정해져 있었어요. 마치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어요. 엄마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수진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말이 박영수의 가슴에 꽂히는 화살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창백한 얼굴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쓸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엄마가 복지관에서 글쓰기를 가르치시는 거 알아요? 이름 되찾기 글쓰기라고. 어르신들에게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세요. 엄마 수업을 듣고 싶다고 기다리는 분들이 줄을 서요. 수진의 말에 박영수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칼처럼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박영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그곳에는 우편 배달부가 서 있었어요. 박영수님 맞으신가요? 등기우편입니다. 그가 받은 봉투에는 법무사 사무소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공증된 서류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온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박영수는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것은 재산증여 계약서였어요. 이정화가 십자수 부업과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으로 구입한 소형 아파트를 지역 노인복지관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이름 되찾기 프로그램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해달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가 복지관에 아파트를 기부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그녀도 어머니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다는 결정에 더욱 놀랐어요. 박영수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 편지에는 이정화의 단정한 글씨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영수 씨에게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닿을 때는 추석일 거예요. 40년 동안 매년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내 손가락에 밴 양념 냄새를 이제는 당신이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내게 주어진 당연한 역할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는 알게 되셨나요? 내가 40년간 준비했던 것은 단지 이혼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정화로 살기 위한 둥지도 함께 준비했어요. 당신이 모르는 새 나는 조금씩 저축했어요. 당신의 술값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손주들 용돈을 조금씩 아끼며 십자수 작품을 밤새 만들며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처음에는 나의 안식처로 삼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물질적인 안식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진짜 안식처는 내 이름을 되찾은 이 마음,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특히 나처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여성들을 위한 이름 되찾기 프로그램에 사용되길 바라며 나는 내 인생의 제사를 지내요. 박영수의 아내로 살았던 40년의 시간에 대한 제사예요. 이제 그 시간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정화로 새롭게 태어나요. 당신의 곁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의 이혼 통보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평생 박영수의 아내로 살다 죽었을 테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정화 드림. 편지를 다 읽은 박영수의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강인하고 권위적이던 그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박영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깨달음이 서려 있었어요. 그것은 너무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었지만 적어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단단했던 바위가 마침내 부서지는 것처럼 그의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어요. 그녀도 어머니의 결정에 놀랐지만 동시에 깊은 존경심이 피어올랐어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어머니의 용기,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너그러움. 엄마는 항상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 수진의 말에 박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40년 동안 옆에 있었지만 한 번도 진짜 이정화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야 그는 자신이 함께 살았던 여자가 얼마나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빈집, 서툴게 차려진 명절상, 그리고 낯선 정막. 이것이 이제 박영수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반면 이정화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녀가 남긴 편지처럼 그녀는 이제 이정화로 살아가고 있었어요.